만약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나라를 직접 고를 수 있다면 지도의 어느 곳을 손가락으로 짚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혹은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를 떠올리실 겁니다. 흔히 한 국가가 잘 살고 못 사는 이유, 혹은 전쟁을 하거나 평화를 유지하는 이유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거나 국민들의 성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지도 역사를 굴리는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펼쳐놓고 인류의 역사를 멀리서 그리고 긴 시간의 흐름으로 바라보면 조금 다른 차원의 진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매일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자체, 즉 지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압도적이고 근본적인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플레이어들은 각자 무작위로 영토를 배정받습니다. 어떤 플레이어는 등 뒤로 험준한 산맥이 거대한 방어막처럼 둘러싸고 있고 영토 한가운데로는 식량과 자원을 끊임없이 실어 나를 수 있는 깊고 넓은 강이 흐르는 명당에서 시작합니다. 반면에 어떤 플레이어는 사방이 뻥 뚫려 있어 적들이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는 허허 벌판이나 1년 내내 얼어붙어 배를 띄울 수 없는 척박한 얼음 땅에서 험난하게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승패는 사실상 게임이 시작되는 위치에서 이미 절반 이상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으로 마우스를 움직여도 애초에 주어지는 압도적인 지리적 격차를 극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 역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가 악해서 남의 땅을 빼앗으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국가가 선량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처음 자리 잡은 땅의 모양, 이웃나라와 경계를 이루는 산맥의 높이, 그리고 바다와 얼마나 넓게 맞닿아 있는지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을 강요했을 뿐입니다. 방어막이 없는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밤 기습을 대비해 무기를 곁에 두고 선잠을 자야 했고, 사방이 바다로 막힌 섬에 사는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 걱정 없이 내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국가의 정치와 운명이 지리적 환경에 좌우된다는 관점을 지정학이라고 부릅니다. 학술적인 내용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이를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쉽게 풀어보면 국가 단위의 생존 풍수지리 혹은 우리 집 담벼락은 얼마나 튼튼하고 양 옆집에 사는 이웃은 누구인가를 따져보는 일과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산을 뚫어 고속도로를 만들고 하늘길을 열어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땅의 물리적인 거리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바다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 영토가 넓은 러시아가 서쪽으로 땅을 넓히려고 집착하는 이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십 년째 유혈 분쟁이 일어나는 속사정은 모두 이 지리라는 열쇠를 통해서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차가운 물리적 조건들이 어떻게 전 세계 강대국들의 속마음을 조종해 왔는지 그 거대한 체스판의 움직임을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정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두꺼운 전공 서적에나 나올 법한 딱딱하고 어려운 개념처럼 느껴집니다.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국제 정세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포장을 한꺼풀 벗겨내면 사실 그 알맹이는 무척이나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은 국가 단위로 바라보는 생존을 위한 풍수지리입니다. 개인의 삶으로 치면 우리 집 담벼락은 얼마나 높고 튼튼한가, 옆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출퇴근하기 편하게 길이 잘 뚫려 있는가를 따지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단지 그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수천만, 수억 명의 인구를 품은 국가라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먼 옛날, 아직 국경선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대로 상상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편의상 평원부족과 산맥부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먼저 평원부족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이들은 사방이 탁 트인 드넓은 평야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흙은 기름지고 햇빛은 따스하게 내리쬐니다. 씨앗을 대충 뿌려도 곡식이 쑥쑥 자라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식량이 풍부하니 인구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지상낙원 같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방이 뻥 뚫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든 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들이 어디서든 쳐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어벽 역할을 해줄 높은 산도, 건너기 힘든 깊은 강도 없습니다. 이웃 부족이 말을 타고 횃불을 든 채 달려오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방어할 시간조차 턱없이 부족합니다. 평원 부족 사람들은 매일 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습격에 대비해 머리맡에 무기를 두고 선잠을 자야 합니다.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결국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침략당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길러내 주변의 위협적인 이웃들을 먼저 제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훗날 영토를 넓히고 호전적인 제국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은 이들의 타고난 심성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적들이 우리 집 앞마당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방어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들어야만 했던 평야의 지리적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는 산맥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험준한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계곡이나 바다로 뚝 떨어져 있는 외딴 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원 부족에 비하면 농사를 지을 땅도 턱없이 부족하고 척박합니다. 바위를 치우고 계단식 밭을 일구며 땀을 흘려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평원 부족이 그토록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자연이 만들어준 완벽한 천연 요새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려 해도 거대한 산맥을 넘다가 지쳐 쓰러지거나 좁고 험한 길목에서 소수의 경비병에게 쉽게 격퇴당하고 맙니다. 섬에 사는 경우라면 바다라는 거대한 물웅덩이가 적의 발을 묶어버립니다. 산맥 부족 사람들은 밤에 무기를 곁에 두고 잘 필요가 없습니다. 두 다리를 쭉 뻗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외부의 위협이 적다 보니 군사력의 모든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단점은 있습니다. 거대한 산맥과 바다는 적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갇히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 되기도 합니다. 바깥 세상과 교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이나 사상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인구가 늘어나고 내부 자원이 부족해지면 이들 역시 험난한 산을 넘거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밖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얄궂은 운명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역사 시간을 통해 수많은 전쟁과 정복의 과정을 배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칭기즈칸, 나폴레옹 같은 영웅이나 독재자의 개인적인 야망이 세상을 뒤흔들었다고 암기하곤 합니다. 물론 그들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칭기즈칸이 탁 트인 몽골 초원이 아니라 사방이 정글로 막힌 좁은 섬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리 위대한 정복자라도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는 거대한 제국을 단숨에 건설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조차도 결국 지리가 만들어 놓은 물리적인 무대 위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부족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축소판입니다. 국가의 운명은 지도자들의 훌륭한 도덕성이나 국민들의 성실한 성향 이전에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흙과 물의 형태에 의해 뼈대가 잡힙니다. 강대국들이 때로는 무자비해 보일 정도로 힘을 과시하고 주변국을 압박하는 행동의 이면에는 그들의 영토가 가진 근본적인 취약점을 덮고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숨어 있습니다. 지정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각 국가가 처한 치명적인 약점과 숨겨진 두려움을 꿰뚫어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하고 치열한 생존 게임에서 가장 완벽한 카드를 쥐고 태어난 국가는 어디일까요? 사방이 천연 요새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무한에 가까운 자원이 넘쳐나는 땅, 마치 게임을 시작할 때 모든 자원과 방어력을 최고치로 설정해 놓은 것 같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지리적 혜택을 듬뿍 누리고 있는 그 거대한 영토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흔히 압도적인 능력치를 가진 대상에게 사기 캐릭터 혹은 치트키를 썼다는 표현을 씁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지정학의 눈으로 각 나라의 영토를 평가해보면 단연코 이 수식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우리는 보통 미국이 최강대국이 된 이유를 자본주의 시스템, 민주주의의 발전 혹은 기술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사회적 요소들도 무척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제도가 꽃피울 수 있도록 든든하게 받쳐준 근본적인 토대는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리 잡은 땅 그 자체에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대자연이 작정하고 완벽한 조건만 골라 만든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먼저 미국의 겉모습, 즉 외부 방어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동쪽에는 대서양, 서쪽에는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두 대양은 옛날 성을 둘러싸고 있던 깊은 해자처럼 미국 본토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해줍니다. 만약 바다 건너의 어떤 강력한 국가가 미국 본토를 침공하고 싶다면 이 광활한 바다를 건너 수십만 명의 군대와 무기, 식량을 끊임없이 실어 날라야만 합니다. 현대의 군사 기술로도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유럽과 아시아 대륙은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었지만 미국 본토만큼은 전쟁의 참화로부터 온전히 비켜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두 바다가 완벽한 방패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아래의 상황은 어떨까요? 북쪽에는 영토는 넓지만 인구가 적은 캐나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경제적으로 미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군사적인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남쪽의 멕시코 역시 험준한 사막과 척박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규모 군대가 쉽게 넘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면에서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경을 맞댄 이웃 나라들은 항상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어떠한 실질적인 안보 위협도 받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경선 수비에 대규모 병력을 묶어둘 필요가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전 세계 바다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여유는 이 안전한 환경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가졌더라도 그 안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면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진짜 무서움은 완벽한 외부 방어망 안에 감춰진 내부의 엄청난 자원과 기적 같은 물류망에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중서부의 대평원, 그리고 그 심장부를 관통하는 미시시피 강입니다. 이 대평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 비옥한 단일 농경지 중 하나입니다. 자국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을 넘어 전 세계로 수출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의 곡물이 매년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곡물과 자원을 많이 생산해도 시장에 내다팔 운송수단이 없다면 가치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육로로 무거운 화물을 옮기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바로 이때 미시시피 강이 등장합니다. 미시시피 강과 그 지류들은 미국의 심장부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하며 흐릅니다. 이 강줄기들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준 거대한 공짜 고속도로입니다. 대평원 어디서든 수확한 곡물과 캐낸 자원을 배에 싣기만 하면 물길을 따라 멕시코만에 위치한 한국까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수로 운송은 육로에 비해
비용이 극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은 일찍부터 엄청난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맥이 영토를 가로막아 내부 물류망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했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국은 완성된 거대한 물류 시스템을 공짜로 물려받은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밖으로는 두 바다라는 완벽한 방패를 들고 있고 안으로는 식량과 자원이 넘쳐나는 평원, 그리고 이를 전 세계로 이어주는 수로를 품고 있습니다. 국가 생존을 걱정하며 국경 수비에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 남는 자본을 고스란히 산업 발전과 혁신, 해군력 육성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가진 나라에 산다면 굳이 피를 흘리며 남의 땅을 빼앗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내 앞마당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담장도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전략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이 유리한 구조를 위협할 새로운 패권국이 유라시아 대륙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바다 건너 세력 균형을 관리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이 누리는 이 압도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있자면 영토 크기만 놓고 보았을 때 미국보다 훨씬 거대한 세계 1위의 영토 대국이 떠오릅니다. 바로 유라시아 대륙 북쪽을 덮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땅이 훨씬 넓으니 당연히 미국보다 더 많은 지리적 혜택을 누려야 할 것 같지만 지정학의 주사위는 이들에게 전혀 다른 가혹한 운명을 던져주었습니다. 미국이 지리적 축복의 결정체라면 이 거대한 제국은 왜 수백 년 동안 지리적 저주에 시달리며 주변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 얼어붙은 땅의 사연을 마주해 볼 차례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을 길게 덮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영토 크기만 보면 미국의 2배에 가깝고 지구 육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땅이 이렇게 넓으니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자원도 쉽게 수출하며 떵떵거리고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의 관점에서 러시아의 영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절망적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역사상 그 어느 강대국보다 끔찍한 지리적 아킬레스건을 2개나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킬레스건은 서쪽, 즉 유럽과 맞닿아 있는 국경입니다. 지도를 보면 프랑스 북부에서 시작해 독일, 폴란드를 거쳐 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평원이 있습니다. 이를 북유럽 평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평원은 서쪽인 유럽 쪽에서는 폭이 좁지만 동쪽인 러시아로 갈수록 나팔꽃처럼 넓게 퍼지는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나 강 같은 자연 방어벽이 전혀 없는 광활한 허허 벌판입니다. 앞서 평원 부족의 슬픈 운명을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방어막이 없는 평야는 적들이 전차를 타고 쳐들어오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고속도로와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 서쪽 평원을 통해 끊임없이 뼈아픈 침략을 당했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이 평원을 지나 모스크바까지 밀고 들어왔고 1941년 히틀러의 독일군 역시 이 길을 따라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서쪽에서 밀려오는 적들에게 수도 없이 심장부가 짓밟힐 뻔한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 현관문이 아예 뜯겨나가서 강도들이 수시로 안방까지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떻게든 현관문 밖 골목길부터 우리 집 마당까지 길게 바리케이트를 쳐서 강도가 안방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막아낼 거리를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수백 년 동안 주변국들을 대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모스크바와 유럽 사이에 있는 폴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어 거대한 완충지대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나라들이 서방 세계와 손을 잡는 순간 적의 군대가 뻥 뚫린 평원을 지나 모스크바 턱 밑까지 전진 배치되는 악몽이 현실이 됩니다. 러시아가 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집착하고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는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뻥 뚫린 서쪽 평원에 대한 지독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킬레스건은 바로 바다입니다. 러시아도 위아래로 바다가 엄청나게 많지 않나요? 라고 묻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러시아의 북쪽에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북극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태평양과 맞닿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바다들이 1년 중 절반 가까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항구를 만들어도 겨울이 되면 두꺼운 얼음이 바다를 덮어 배가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전 세계로 물건을 사고 파는 해상 무역로를 장악해야 하고 전 세계 어디든 군함을 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해군력을 갖춰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물길이 자유로워야만 부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덩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겨울만 되면 세계 바다로 나가는 출구가 전부 닫혀버리는 거대한 얼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덩치 큰 거인이 춥고 어두운 집 안에 갇혀 작은 창문으로만 밖을 내다보며 끙끙대는 셈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지난 500년 역사는 한마디로 얼지 않는 바다, 즉 부동항을 찾아 남쪽으로 끊임없이 밀고 내려온 처절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표트르 대제 시대부터 이어진 이 엄청난 갈망은 스웨덴과 피 흘려 싸워 발트해의 좁은 출구를 얻어내게 했고 오스만 제국과 끈질기게 싸워 흑해로 나가는 물길을 뚫으려 했으며 동쪽 끝 척박한 아시아까지 진출해 블라디보스토크라는 항구를 건설하게 만들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것도 흑해를 통해 따뜻한 지중해로 나가는 핵심적인 해군 기지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배를 띄울 수 있는 따뜻한 물을 향한 이 목마름은 러시아의 국가적 본능이자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뉴스 속에서 러시아는 종종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불곰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지정학의 눈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대한 털가죽 속에는 방어막 없는 넓은 평원과 꽁꽁 얼어붙은 바다라는 이중의 족쇄에 묶여 불안감에 사로잡힌 신경질적인 거인이 숨어 있습니다. 남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단순한 탐욕 이전에 자신의 치명적인 지리적 약점을 가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방어적 본능이 극단적인 공격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관문이 뜯겨나간 집에서 겨울마다 문이 얼어붙는 고통을 견디며 살아온 이 거인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상상해 본다면 복잡하게 얽힌 현대 국제분쟁의 이면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서쪽의 뻥 뚫린 평원과 북쪽의 꽁꽁 언 바다 때문에 수백 년 내내 불안에 떨었던 러시아와 달리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는 자연이 만들어준 거대한 방패 뒤에서 수천 년 동안 자신들만의 은밀한 세계를 구축해온 또 다른 제국이 있습니다. 튼튼한 담장 덕분에 내부에 집중하며 힘을 키워왔고 이제는 대륙의 안정을 넘어 거대한 바다를 향해 뻗어나가려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용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지도를 활짝 펴고 중국의 국경선을 따라가 보면 대자연이 작정하고 빚어낸 거대한 성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쪽으로는 베트남과 미얀마로 이어지는 울창한 정글이 자리 잡고 있어 대규모 진격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남서쪽은 엄청난 높이의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접근을 차단합니다. 서쪽으로는 끝없는 타클라마칸 사막과 텐산 산맥이 가로막고 있으며 북쪽에는 고비 사막과 광활한 몽골 초원이 거대한 완충지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리고 동쪽은 끝을 알 수 없는 드넓은 태평양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방이 험난한 지형으로 철저하게 닫혀있는 천연 요새인 셈입니다. 이 튼튼하고 거대한 요새 안에서 중국의 다수민족인 한족은 수천 년 동안 황하와 장강이라는 두 개의 넉넉한 강을 젖줄 삼아 엄청난 농업 생산력을 자랑하며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이들에게 바깥 세상은 굳이 목숨 걸고 나갈 필요가 없는 위험하고 척박한 오지였습니다. 성벽 안에서 온갖 자원을 자급자족하며 질서를 만들었고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담아 중화라고 부른 것은
이 완벽한 지리적 조건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방패라도 온전히 작동하려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핵심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티베트는 14억 중국 인구를 먹여 살리는 주요 강들의 발원지가 모두 모인 곳입니다. 만약 독립하여 다른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생명수의 밸브를 남의 손에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또한 내륙을 훤히 내려다보는 압도적인 고지대라 이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 집 안방을 감시하는 망루를 통째로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서쪽의 신장 위구르 역시 외부 세력이 심장부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대한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두 지역을 잃는 순간 중국은 수천 년간 자신들을 지켜주던 성벽이 허물어지는 치명적인 안보 위협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육지의 국경을 완벽하게 틀어막은 중국은 현대에 이르러 역사상 가장 든든한 안보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대륙 내부가 굳건해지자 시선은 자연스레 경제 발전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의 거대한 공장이 되어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고 공장을 돌릴 막대한 양의 석유와 식량을 외부에서 사와야만 했습니다. 이 엄청난 물동량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바다뿐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익숙하고 안전한 육지라는 성을 넘어 거칠고 낯선 바다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바다로 야심차게 눈을 돌린 중국은 곧바로 거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든든한 방패였던 육지와 달리 동쪽 바다는 커다란 쇠사슬로 꽉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앞바다를 따라 일본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본토,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 섬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섬의 무리가 있습니다. 초승달 무역으로 중국을 에워싸는 이 선을 제1도련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섬나라들이 모두 세계 최강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거나 친미 성향의 국가라는 사실이 중국에게는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이라는 넓은 바다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섬들 사이에 좁고 험난한 바닷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과 사이가 크게 틀어져 미국 함대가 이 길목들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로 물건을 파는 수출길은 그날로 차단되고 중동에서 들어오던 생명줄 같은 석유도 전부 끊기게 됩니다. 공장이 멈추고 국가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끔찍한 사태가 현실이 됩니다. 이는 마치 몸집이 거대한 용의 목에 누군가 아주 튼튼한 쇠사슬을 채워놓고 언제든 목을 강하게 조를 준비를 하는 것과 똑같은 형국입니다. 이 사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취약한 고리가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불과 160km 떨어져 있으면서 제1도련선의 한가운데 문지기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대문이자 반드시 뚫어야 하는 핵심입니다. 대만을 통제하면 언제든 태평양 깊숙한 곳으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바다의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넘어가는 순간 중국을 가둬둔 해상 포위망 한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이 뚫립니다. 양국이 팽팽하게 맞서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바닷길의 생사여탈권에 걸려 있습니다. 바다로 나아가 살고자 하는 팽창 본능과 이를 막으려는 방어 본능이 물리적 지리 위에서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방패와 바다를 둘러싼 긴장감을 품은 동아시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선을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 끝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거대한 통일제국이 등장하기 쉬웠던 닫힌 지형의 중국과 달리 대륙 서쪽 끝에는 산맥과 강들이 바둑판처럼 복잡하게 얽혀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땅이 있습니다. 이 잘게 쪼개진 험난한 지형이 어떻게 끝없는 전쟁을 부추겼고 그 치열한 경쟁이 역설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근대 문명의 폭발적 발전으로 이어졌는지 그 지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활짝 펼쳐놓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조망해보면 유럽은 사실 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끄트머리에 위태롭게 붙어있는 작은 반도에 불과합니다.
영토의 전체 크기만 놓고 보면 앞서 살펴본 러시아나 중국, 미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근현대사의 중심에는 항상 이 작은 대륙 유럽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현대과학을 발전시켰으며 튼튼한 배를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 거대한 식민지 제국들을 건설했습니다. 아시아의 거대한 제국들이 자연이 만들어준 튼튼한 방패 안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대체 유럽의 이 작은 나라들은 무슨 수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마치 누군가 칼로 잘게 썰어놓은 듯한 유럽 특유의 복잡한 지형에 숨어 있습니다. 유럽의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대한 통일제국이 들어서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알프스 산맥이 우뚝 솟아 이탈리아 반도를 대륙과 분리하고 서쪽의 피레네 산맥은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영국은 도버 해협이라는 훌륭한 천연의 해자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륙의 내부를 흐르는 강들의 모습은 더욱 결정적입니다. 중국의 황하와 장강이 거대한 평원을 넉넉하게 적시며 나란히 흘러가는 것과 달리 유럽의 강들은 서로 만나는 법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각자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라인강, 다뉴브강, 엘베강, 센강 등 수많은 강들은 수량이 풍부하고 폭이 넓어 훌륭한 교역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대규모 군대가 쉽게 건널 수 없는 완벽한 천연 국경선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산맥과 깊은 강들이 마치 바둑판의 선들처럼 대륙을 수백 개의 조각으로 쪼개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커다란 체육관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만약 이 체육관이 아무런 칸막이 없이 뻥 뚫린 거대한 하나의 공간이라면 가장 힘이 세고 덩치 큰 한 사람이 그 공간 전체를 쉽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단일 제국을 유지했던 중국이라는 거대한 평원이 바로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체육관 안에 튼튼하고 두꺼운 벽돌로 수십 개의 작은 방을 만들어 놓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이 수많은 방을 하나하나 다 부수고 들어가 전체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방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단단한 벽을 방패 삼아 자신만의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옆방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채 힘을 기르게 됩니다. 유럽의 지리가 정확히 이 칸막이가 쳐진 체육관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 유럽에서는 단 한 번도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통일 제국이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독일의 히틀러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륙을 휩쓸었지만 결국 이 촘촘한 산맥과 넓은 강의 국경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데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대륙에는 고만고만한 힘을 가진 수십 개의 국가들이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절대 권력이 없다는 것은 사상과 철학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어느 한 나라의 왕이나 종교 지도자가 새로운 학문을 탄압하면 학자들은 강 하나만 건너거나 산 하나만 넘으면 되는 이웃 나라로 도망쳐 자유롭게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사상과 과학 발전의 명맥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골목길에 덩치 큰 청년 수십 명이 모여 살면 필연적으로 매일 멱살잡이와 주먹다짐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역사는 한마디로 끝이 없는 무한 경쟁과 처절한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웃나라가 튼튼한 갑옷과 기병대를 키우면 우리는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더 긴 창과 조총을 개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옆나라가 더 크고 튼튼한 범선을 만들면 우리는 더 멀리 나가서 엄청난 화력의 대포를 쏠 수 있는 압도적인 함대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하루라도 혁신을 게을리하거나 방심하면 곧바로 이웃나라의 군대에게 국경이 짓밟히는 가혹한 생존 게임이 수백 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생존을 위한 이 지독한 경쟁은 역설적으로 엄청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기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달했고, 이 과정에서 싹튼 과학혁명은 기계를 돌리는 산업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많은 전쟁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상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금융업을 발전시키면서 근대 자본주의의 씨앗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유럽이 뻥 뚫린 하나의 거대한 평원이었다면 일찌감치 강력한 제국이 등장해 이웃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실에 안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촘촘하게 쪼개진 강과 산맥이 강제한 무한 경쟁은 유럽을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으로 단련시켰습니다. 결국 좁은 대륙 안에서 서로 치고받으며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유럽의 국가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식 범선과 화포를 앞세워 더 넓은 세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막이 오르고 유럽인들은 바다를 건너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로 뻗어나가며 전 세계의 부를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좁은 골목길에서의 치열한 싸움 기술을 들고 다른 대륙으로 넘어갔을 때 그곳에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 무장한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와 중동의 펄떡이는 지리적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맛대로 지도 위에 반듯하고 매끄러운 선을 긋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세계 지도를 활짝 펼쳐놓고 각 나라를 구분하는 국경선의 모양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참으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의 국경선은 산 줄기를 따라가거나 강물의 흐름을 타고 구불구불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반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국경선은 마치 누군가 거대한 자를 대고 쭉쭉 그어놓은 듯 삭막하게 반듯한 직선 형태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연 상태의 지구 표면에서 강이나 산맥이 일직선으로 뻗어 있을 리는 없습니다. 이 매끄럽고 반듯한 선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오랜 역사나 생활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외부의 거대한 힘이 폭력적으로 만들어낸 강제적인 흉터와 같습니다. 이 슬픈 흉터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프리카 대륙이 품고 있는 척박한 지리적 현실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면적이 엄청나게 넓고 땅속에 천연자원도 가득하지만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지리적 저주를 안고 있습니다. 대륙 전체가 거대한 고원 형태를 띠고 있어서 내륙 깊은 곳에서 시작된 커다란 강물들이 바다로 빠져나가기 직전에 거대한 폭포로 돌변해 뚝 떨어집니다. 강을 통해 무거운 화물을 싣고 바다로 나가는 효율적인 물류 이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해안선은 마치 칼로 도려낸 듯 밋밋합니다. 배를 안전하게 대고 무역을 할 수 있는 천연 항구가 들어설 만한 굴곡진 해안선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밖으로 나아가기도 안으로 들어오기도 몹시 힘든 이 거대하고 닫힌 지형 속에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부족들은 거대한 제국을 이루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고립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립된 지형의 아프리카에 어느 날 총과 대포라는 압도적인 무기를 앞세운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들이닥칩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거대한 땅을 최대한 넓게 차지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이들은 유럽의 어느 화려한 회의실 탁자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대륙의 텅 빈 지도를 펼쳐놓고 그 안에서 어떤 거친 산맥이 있고 어떤 물줄기가 흐르는지, 수백 년 동안 어떤 부족이 어디에 터를 잡고 모여 살고 있는지는 철저하게 무시한 채 펜과 자를 들고 반듯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통치의 편리함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조각내어 나눠 가진 것입니다. 이 직선 국경선이 현실에서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았는지 알기 위해 하나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물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죽고 죽이며 철천지 원수로 지내던 두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총을 든 사람이 나타나 이 두 부족을 하나의 좁은 울타리 안에 몰아넣고는 너희는 오늘부터 같은 나라의 국민이니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통보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신을 믿으며 형제처럼 지내던 평화로운 부족의 마을 한가운데에 뜬금없이 철조망을 치고 반으로 쪼개어 각각 다른 나라의 소속으로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이 강제적인 울타리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를 뼛속 깊이 증오하는 두 집단이 하나의 국가 시스템 안에 묶여버리면 한정된 자원과 국가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한 피 튀기는 생존 싸움이 시작됩니다. 권력을 잡은 쪽은 보복이 두려워 다른 쪽을 더욱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학살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몰살당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불신이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끔찍한 내전, 종족 학살, 군사 쿠데타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유독 폭력적인 성향을 타고나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한 지붕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우겨 넣은 인위적인 국경선이 만들어낸 지독한 구조적 함정입니다. 이 가혹한 방식은 중동 지역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이 물러난 텅 빈 중동 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갈라 가졌습니다. 모래 사막 밑에 묻혀있는 엄청난 양의 석유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때도 역시 중동 사람들의 복잡한 종교 파벌이나 부족의 분포, 수천 년의 문화적 차이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자를 대어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등의 국경을 직선으로 쭉쭉 그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슬람교의 두 거대한 앙숙인 수니파와 시아파가 여러 국가의 테두리 안에 강제로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족 중 하나인 쿠르드족은 자신들의 독립된 국가를 갖지 못한 채 여러 나라의 직선 국경선에 무참히 찢겨 소수민족으로 핍박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중동의 끔찍한 내전, 끊이지 않는 폭력, 참혹한 난민 사태의 근원을 파고들면 이처럼 지리적 현실과 인간의 삶을 무시하고 강제로 그어진 오만한 선들의 족쇄가 무겁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럽 열강들이 무책임하게 짐을 싸서 떠나고 난 뒤에도 이미 굳어져 버린 선을 지우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국경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영토와 권력이 얽힌 문제는 누군가 착한 마음으로 양보한다고 해서 동화처럼 쉽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프리카와 중동의 수백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과거의 결정에 대한 무거운 대가를 짊어지고 몸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옷을 입은 채 매일매일 목숨을 건 고통스러운 생존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대륙의 한가운데서 억지로 그어진 인위적인 선 때문에 갇혀버리고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된 사람들의 뼈아픈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륙의 복잡한 굴레와 영토 분쟁에서 아예 멀찌감치 떨어져 끝이 보이지 않는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둥둥 떠있는 땅의 운명은 어떨까요? 이웃나라의 잦은 침략에서 벗어나 거대한 바다를 자신만의 튼튼한 방패이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무한한 고속도로로 삼았던 섬나라들의 흥미로운 생존 방식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대륙에 두 발을 굳게 붙이고 사는 나라들이 언제 넘어올지 모르는 이웃나라의 군대를 걱정하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살아갈 때 바다로 둥그렇게 쌓인 섬나라들은 전혀 다른 지리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이들에게 바다는 외부의 적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가장 깊고 거대한 성벽입니다. 동시에 배를 띄워 돛을 올리기만 하면 세계 어디로든 물건을 팔러 나갈 수 있는 사방이 뻥 뚫린 고속도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섬나라의 지리적 양면성을 가장 극적이고 상반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두 나라가 바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 영국과 동쪽 끝 일본입니다. 두 나라 모두 대륙과 적당히 떨어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졌지만 그들이 마주한 대륙의 물리적 환경이 완전히 달랐기에 역사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의 생존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먼저 서쪽 끝의 영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도버 해협이라는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지도 그렇다고 육지로 이어져 있지도 않은 이 절묘한 거리가 영국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만약 영국이 대륙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프랑스나 독일 같은 강력한 육군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대륙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산업과 과학의 발전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방으로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영국은 이 적당한 거리를 최대한 영리하게 활용하여 역사상 가장 독특한 외교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바로 역외 균형자라는 역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거친 학생들로 가득한 교실의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교실 안, 즉 유럽 대륙에서는 힘이 센 여러 학생이 골목대장이 되기 위해 매일같이 멱살을 잡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교실 밖 복도에 있는 한 학생, 영국은 이 진흙탕 싸움에 직접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저 창문 너머로 상황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러다 어느 한 학생이 덩치를 너무 키워서 교실 전체를 장악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복도에 있던 학생이 재빨리 약한 학생들 편에 서서 강한 학생의 힘을 빼놓습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유럽을 제패하려 할 때나 히틀러의 독일이 대륙을 집어삼키려 할 때 영국이 항상 반대편 동맹의 중심에 서서 막대한 자금을 대주며 싸움을 이끌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게 쪼개져 있던 유럽 대륙이 만약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통일된다면 그 다음 타깃은 당연히 바다 건너 자신들이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튼튼한 바다의 방패 뒤에서 대륙의 힘을 적절히 빼놓아 안보를 확보했고 국경을 수비할 대규모 육군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남는 모든 자본을 해군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강의 함대를 이끌고 전 세계의 바다를 호령하는 거대한 대영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제 동쪽 끝의 일본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일본 역시 아시아 대륙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유럽 대륙의 거리보다 훨씬 더 멀고 그 사이를 흐르는 바다의 파도도 훨씬 거칩니다. 게다가 일본이 마주하고 있는 대륙은 좁은 곳에서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다투던 유럽과 달리 수천 년 동안 중국이라는 압도적인 크기의 통일제국이 굳건히 버티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감히 대륙의 일에 끼어들어 세력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대신 이 거칠고 넓은 바다는 일본을 대륙의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덮어주는 철벽이 되었습니다. 13세기에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며 모든 나라를 무릎 꿇렸던 몽골 제국조차도 일본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거대한 바다와 거센 태풍이라는 자연의 방벽이 몽골의 무적 기병대를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시켰기 때문입니다. 대륙의 왕조들이 수없이 명멸하고 끔찍한 전쟁의 피바람이 불어닥칠 때도 일본은 바다 건너 안전한 섬 안에서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화와 경제 구조를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위협에서 벗어나 차곡차곡 힘을 기르던 일본에게 19세기 거대한 무기를 앞세운 서양 세력의 등장은 커다란 충격이자 기회였습니다. 대륙의 거대한 청나라가 서구 열강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 일본은 바다라는 방패 덕분에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고 상황을 관찰할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나라의 몰락을 반면 교사 삼아 발빠르게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근대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섬나라 특유의 안전함 속에서 내부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힘을 기른 일본은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튼튼한 군함과 신식 무기를 앞세워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목적이 대륙의 세력이 뭉치지 못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면 거대한 통일제국을 마주했던 일본의 팽창 본능은 대륙으로 진출하여 영토를 직접 차지하는 방향으로 폭발했습니다. 섬이라는 안전하지만 좁은 틀을 깨고 스스로 대륙 국가가 되려 했던 이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결국 태평양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휩쓰는 거대한 전쟁을 불러오게 됩니다. 영국과 일본 두 섬나라는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의 해자를 등에 업고 각자 마주한 대륙의 상황에 맞춰 생존의 방식을 정교하게 진화시켜 왔습니다. 한쪽은 잘게 쪼개진 대륙의 힘을 유연하게 조율하며 세계의 바다를 장악했고, 다른 한쪽은 거대한 제국 옆에서 조용히 힘을 길러 대륙 자체를 집어삼키려 덤벼들었습니다. 섬나라들의 이 놀랍고도 파괴적인 역동성을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장 뜨거운 충돌의 한복판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대한 대륙 세력과 팽창하는 해양 세력이 길목에서 정확히 마주치는 곳, 그래서 반만 년 동안 단 하루도 바람잘 날 없었던 그 좁고 험난한 반도의 운명을 마주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반도의 지도를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이 작은 땅은 한쪽은 거대한 대륙과 맞닿아 있고 나머지 세 면은 바다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반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도라는 지형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차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문물과 경제가 오가는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지만 힘이 맞붙는 전쟁의 시대에는 양쪽 모두가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화약고로 변해버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집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집의 뒷문을 열면 거대한 불곰과 용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앞마당으로 이어지는 현관문을 열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상어가 헤엄치고 있고 저 멀리 태평양에서는 거대한 고래가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이웃들이 오가는 좁은 골목길 한가운데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웃들의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누구 하나라도 세력을 넓히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 집 마당은 피 튀기는 격투장이 되고 맙니다. 먼저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바라보겠습니다. 거대한 방패를 두르고 안보를 유지하려는 중국에게 한반도는 아주 민감한 위치입니다. 바다 건너의 해양 세력이 한반도를 장악한다면 이는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과 동북부 평원을 향해 날카로운 비수를 겨누는 것과 같습니다. 적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는 수고 없이 곧바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완벽한 육상 통로를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 수백 년 동안 남쪽으로 내려오려 했던 러시아에게도 한반도는 태평양 진출을 위해 거쳐야 하거나 최소한 남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되는 길목이었습니다. 반대로 해양 세력인 일본과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섬나라인 일본에게 한반도는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가장 훌륭한 징검다리입니다. 대규모 군대와 물자를 싣고 대륙으로 가려면 한반도라는 교두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대륙의 강력한 국가가 한반도를 통째로 집어삼킨다면 일본은 불과 200km도 떨어지지 않은 바다 건너에서 적과 직접 마주해야 하는 끔찍한 안보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미국 역시 아시아 대륙에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하여 바다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라시아 대륙의 끄트머리인 이곳 남쪽에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두어야 했습니다. 결국 한반도는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해양 세력의 발판이자
바다로 뻗어나가려는 대륙 세력의 출구라는 두 가지 모순된 숙명을 동시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외침을 받아야 했던 이유도 단지 국력이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단층대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 굵직한 사건들을 지정하게 안경을 쓰고 다시 보면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1592년의 임진왜란은 단순히 조선을 탐내서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힘을 기른 해양 세력이 조선이라는 다리를 밟고 대륙으로 진출하려 했던 거대한 무력 충돌이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역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이 좁은 반도에 지배권을 두고 벌인 처절한 대리전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를 징검다리 삼아 거침없이 만주와 중국 본토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이 지정학적 충돌의 가장 비극적이고 극명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진영으로 갈라섰을 때 해양 세력의 수장인 미국과 대륙 세력의 수장인 소련이 정면으로 부딪힌 곳이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남쪽에서 치고 올라가면 북쪽에서 거대한 대륙의 군대가 쏟아져 내려오고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면 남쪽에서 바다를 건너와 다시 밀어 올리는 참혹한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한 채 한반도의 허리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삼엄하게 무장된 철조망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겪고 있는 남북 분단의 현실 또한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정 이전에 지리적 힘의 균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경선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을 맺은 세력에 넘어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공간이 자본주의 해양 세력의 북상을 막아주는 소중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도 태평양으로 밀고 내려오려는 대륙의 힘을 막아내기 위해 남한이라는 든든한 전진기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측의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반도는 북쪽의 대륙 세력과 남쪽의 해양 세력으로 나뉘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현실의 지도를 냉정하게 살펴보면 북쪽은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완전히 가로막혀 있어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모두 끊어져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섬나라와 다를 바 없는 고립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고래들이 서로 힘을 겨루는 이 좁고 험난한 바다 위에서 한반도 사람들은 때로는 대륙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해양 세력과 손을 잡으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통해 생존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지리가 어떻게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고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되는지 전 세계의 굵직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국가는 산맥에 가로막히고 강물에 갇히고 바다의 지배를 받는 지리의 포로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만약 인류의 역사가 단지 흙과 물의 물리법칙으로만 끝났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리가 던져준 가혹한 운명의 굴레 속에서도 인간은 결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대한 산맥과 끝없는 사막, 깊은 강물과 넓은 바다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어 왔는지 지정학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국가는 분명 땅과 물이라는 물리적 환경에 갇힌 지리의 포로가 맞습니다. 러시아는 얼어붙은 바다를 녹일 수 없었고 중국은 거대한 방패를 포기할 수 없었으며 아프리카는 자를 대고 그은 선의 흉터를 아직도 지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지리적 환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잔인한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지리가 완벽한 감옥이었다면 인류는 아직도 동굴 속에 웅크려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옥의 벽을 허무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냈습니다. 험준한 산맥이 앞을 가로막으면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를 부수고 수십 킬로미터의 터널을 뚫어냈습니다. 거친 파도가 대륙을 단절시키면 튼튼한 철로 배를 만들어 거대한 바다를 전 세계를 잇는 고속도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해 지형의 제약 자체를 훌쩍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네덜란드입니다. 이 나라는 국토의 절반 가까이가 바다보다 낮습니다. 지정학적 조건만 보면 수시로 바닷물에 잠겨 사람이 살 수 없어야 하는 척박한 진흙탕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거대한 둑을 쌓아 바닷물을 막고 쉼없이 물을 퍼내어 새로운 땅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그들의 속담은 주어진 지리의 저주를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완벽하게 뒤집어낸 가장 통쾌한 선언입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가 발딛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지정학의 법칙을 거스른 놀라운 예시입니다. 국토의 상당수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자원은 부족하며 위로는 철조망에 막혀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는 땅입니다. 지정학의 계산기대로라면 절대 경제대국이 될 수 없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막혀버린 북쪽의 대륙 대신 앞마당에 펼쳐진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의 바다를 통해 되팔았습니다. 그 결과 불리한 위치에 있던 조그만 나라가 세계의 무역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정학은 우리에게 세상의 거대한 뼈대를 보여줍니다. 강대국들이 왜 저런 아슬아슬한 선택을 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차갑고 객관적인 안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뼈대 위에 어떤 살을 붙이고 어떤 색깔을 칠할지는 온전히 그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리는 우리에게 태어난 곳이라는 숙명을 주었지만 그 땅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갈지까지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리의 포로로 태어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 지리의 감옥을 스스로 부수고 나온 수많은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는 결코 포로로만 살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그 땅 위에서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쓰일지 지도를 펼쳐놓고 즐거운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